자, 이제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뭐 가로치고 대지에 대한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면적의 합계로 한다. 뭐 요거의 비율, 이하 건폐율이라 한다. 그래서 뭐 쭉 돼 있는데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것을 건폐율이라고 한다. 건축 면적. 여기서 갑자기 건축 면적이라는 게 나왔는데 건축 면적은 건물의 총 면적이 아니라 내 땅에 있는 건물을 저 높은 하늘에서 봤을 때 보이는 그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 말로 하면 좀 어렵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예시로 들으려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요 노란색 대지가 제 땅이란 말이죠. 요 땅이 건폐율이 예를 들면 60%인 땅이에요. 지금 요 면적은 여기 적혀 있다시피 이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의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면적에다가 곱하시면 600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 건물이 최대로 6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건물이 뭐 여기 한 층이라고 치면 이렇게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요 면적이 요 면적이 600제곱미터다. 600제곱미터다. 요, 요 사각형의 넓이가 말이죠. 그런데 요걸 하늘에서 봤을 때 이거를 어쨌든 간단하게 생각하시려면 건폐율이 즉 한 층을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봤을 때 600제곱미터밖에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층을 꽉 채우려면 최대로 채울 수 있는 면적이 600제곱미터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 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네? 얘도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건물이 좀 이상하네. 얘 여기가 코어라고 쳐서 이렇게 겹쳐져 있다. 이렇게 여기 기둥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이 큰 사각형의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거죠. 지금 뷰가 좀 이상한데, 예,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면적과 요 면적, 요 두 사각형의 합이 600제곱미터면 법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한 층이 600제곱미터가 안 되죠. 얘는 뭐 이만큼이 비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요만큼이 비니까.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는 설계를 하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건물을 봤을 때 빠르게 판단하려면 한 층의 최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의 땅에 건폐율이 60%면 한 층에는 최대 600제곱미터가 들어가겠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예, 딱 요렇게만 내가 한 층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거는 600제곱미터다. 한 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용적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법 제56조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것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딱 이 부분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여기서 그럼 또 연면적이라는 게 나왔는데
연면적은 또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총 면적이에요. 각 층 총 합계. 그런데 지하층은 이 용적률에 포함이 안 돼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상 연면적이 이 용적률에 포함이 되는 거죠. 건축물의 지상 면적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 이것도 그림으로 알아보자면, 자, 아까 건폐율 설명했죠? 요 한 층 면적이 600이다. 그런데 내 땅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용적률이 200%다. 그렇다면 제가 지상의 건축물을 몇 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20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다. 이 2000제곱미터가 어떻게 되냐? 쉽게 생각해서 아까 건폐율로 600제곱미터가 나왔죠. 이 600제곱미터가 3개 층이 올라간다. 그러면 6, 3, 18. 1800제곱미터가 연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0제곱미터가 남죠.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뭐 요만큼 이게 200제곱미터다 치면 이 건물이 용적률이 꽉 차는 건물인 거죠. 결국은 건물은 용적률 싸움이에요. 용적률을 다 찾냐 못 찾냐. 용적률이 높은 땅은 그만큼 같은 대지 내에서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죠. 쉽게 생각해서 건폐율은 솔직히 이걸 다 안 채워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뭐 이 땅 다 안 쓸 거라고 쳐도 상관이 없죠. 굳이. 근데 이 용적률은 내가 최대로 지상에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층이 400이다. 근데 저희는 20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4, 5, 20. 그럼 아까는 3층짜리 건물에 짜투리 조금 올라갔는데 한 층에 400제곱미터로 하면 이렇게 5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건폐율도 통과되고 용적률을 꽉 채우고 건폐율을 꽉 채우면 물론 좋겠지만 그건 이제 차후의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용적률을 다 채울 수 있냐 없냐 요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4개 층이 나왔다 5개 층이 나왔다 요 건물이 이전에 600제곱미터 3층짜리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이것도 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어떤 건물을 짓고 싶냐, 용도, 그리고 뭐 이런 일조권 사선 제한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또 제약을 받거든요. 결론은 용적률을 채울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인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내 땅의 면적만 알면 내가 조금 1층 면적을 덜 채우더라도 더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5층까지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더 줄여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냥 막말로 건폐율과 용적률로만 따진다면 땅과 건폐율, 용적률만 가지고도 계략적인 볼륨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겠죠. 뭐 나는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3층짜리에 이렇게 넓게 퍼뜨릴 거야. 아니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나는 좀 좁더라도 높이 짓고 싶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원하는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한 가지 일조권이 여기서 작용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일조권을 들어가자면 자, 건축법 제86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이걸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중요한 것만 따로 가져왔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뭐 이거에 따라서 건축물의 각 부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첫 번째,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이 1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이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1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다른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좀 괜찮죠. 다만 이 지역에 해당이 된다 내가. 그러면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 쉽게 얘기해서 내 땅의 북쪽에 있는 그 다른 땅과 내 땅의 그 경계선부터 요 밑에 보시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즉 2분의 1짜리 그 사선이 그 경계선으로부터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9m가 이하인 부분은 이 사선에 해당이 안 돼요. 그 경계선으로부터 1.5m만 떼면 됩니다. 사실 9m면 대충 뭐 한 3층 정도 되죠. 3층짜리 작은 건물 짓는다고 하면 뭐 굳이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3층 이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이걸 글로 하면 또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가운데가 내 땅이고 북쪽에 땅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남쪽이죠. 요 도로가 있는 부분이 남쪽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의 1 사선이 북쪽 땅과 내 땅 그 경계선으로부터 날아갑니다. 이렇게. 요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요 선 이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나는 이렇게 짓고 싶다. 그런데 이 빨간 선이 넘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단단단히 지게 됩니다. 계단 형태의 건물이 나오게 되죠. 이런 건물 뭐 흔히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 이 사선 때문에 생기는 건물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모든 땅이 다 이렇진 않죠. 만약에 북쪽에 도로가 있다. 이렇게 내 땅과 북쪽에 땅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북쪽에 있는 땅 경계선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죠.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 땅이 무조건 좋은 땅 아니야? 네, 맞아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땅이고 대부분 이런 땅이 더 비싸요. 앞에 땅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먼저 볼 때 땅의 생김새를 먼저 보겠죠. 그 다음에 북측에 도로가 있냐 없냐 요게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땅이 도로 말고도 많지 않냐? 네, 맞아요. 건축을 할 수 없는 모든 땅은 다 이렇게 됩니다. 하천이든 공원이든 뭐 아니면 전철도 있죠. 전철이 지나간다던가. 그런데 이 경우에서 만약에 내 땅에다가 주거 건물을 짓고 싶다. 공동주택을 짓고 싶다.
이 공동주택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바로 이렇게 건축할 수 없는 그 땅 센터에서 사선이 날아가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다른 상가 건물과는 공동주택이랑은 또 성격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기준을 조금 더 빡세게 주는 거죠. 일조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이 일조권이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내 땅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헌데 북쪽에 있는 땅이 전용 일반 주거지역 요것들이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일반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렇다면 일조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완화 조건인데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끼고 있는 도로가 20m 이상일 경우에는 경관지구라든지 아니면 미관지구 이럴 경우에 도로를 같이 끼고 있는 땅끼리는 일조권을 안 받는 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완화 조건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 이 지역일 경우에는 예외사항 두 번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20m 이상의 도로를 낀 대지 상호간에는 일조권을 안 받는다. 요 점은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20m 도로가 있으면 아 뭐가 있었는데? 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조권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 여기서 보시면 자, 뒤로 가죠. 여기서 보시면 제가 내 땅에서 일조를 여기 남측이니까 남측에서 이렇게 일조를 받아. 이렇게 받죠. 이쪽은. 제 건물은 이쪽에서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에서 일조를 받는데 내가 왜 이쪽을 깎아줘? 이거는 북쪽 땅을 위한 법이에요. 나를 위한 내 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법이에요. 웃기죠? 내가 왜 남을 굳이 남의 땅 좋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바꿀 수가 없죠. 이미 나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걸 바꾼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이쪽이 뭐 땅이다 하면 건물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갑자기 법을 바꿀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북측이 아니라 남측에서 받아요. 왜 반대로 되는 거죠? 내가 남측에서 이렇게 받으려고 이게 반대로 남측으로 이렇게 셋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점이 이 남측에서 요 발코니가 생기죠. 베란다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데 남측 햇빛을 받는 베란다가 생기면 이 햇빛도 안 들어오는 요 베란다보다는 훨씬 더 사용 가치가 많겠죠. 물론 여기도 1층도 마찬가지로 내 일조권 때문에 이 3층 이상 뭐 한 4층까지부터 1층까지 이렇게 맞추고 싶어. 건폐율이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이 북쪽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햇빛도 안 들고 거의 죽은 땅이에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된다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건물이 좀 더 옆으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남측에 있는 1층 땅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햇빛을 받는 땅에다가 조경도 더 잘 자랄 테고 이 남측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은 대부분 다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해서 남측 일조권을 받게 해요.
제가 이제 3D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과 비슷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북쪽에서 일조권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 선이 나오면 이 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물이.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위에서 보시면 여기가 북쪽이죠. 이게 북쪽 땅입니다. 북쪽 땅과 내 땅의 요 경계선, 요 경계선에서 2분의 1 사선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걸리죠. 그럼 걸리는 거 어떻게 하냐? 대부분은 뭐 이렇게 잘라내겠죠.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북쪽 땅과 내 땅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북쪽에 있는 땅과 내 땅 사이에 도로가 있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렇게 사선이 날아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2분의 1 사선이 북측 땅 쪽에서 내 쪽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땅에 이 짓는 이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짓고 싶다. 그렇다면 요 도로든 이 가운데에 있는 공원이든 도로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폭의 가운데에서 요 사선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여기가 걸리게 되겠죠. 아까와는 좀 다르죠. 만약에 여기 걸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내게 되겠죠.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오피스텔을 짓겠다.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일주권 사선 제한은 이렇게 북쪽에서만 신경을 쓰면 되지만, 물론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가장 최고의 땅인 거고요. 물론 도로보다 더 넓은 공원이라든지 그런 게 지나간다면 하천이라든지 그럼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일조권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